어느 날 밤 자신의 집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던 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깊은 존경을 받던 젊은 경찰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2006년 5월 11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런던 북서부에 위치한 웸블리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를 한 남성은 끔찍한 비명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걸쳐 입고 아들과 함께 밖으로 상황을 살피러 나갔고 그의 아들 역시 그 비명소리를 똑똑히 들은 상태였죠. 집 밖으로 나선 부자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인도 위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주변의 바닥에는 참혹한 흔적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었고 다른 몇몇 이웃들도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처음에 그녀가 지나가던 행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피해자가 그녀의 등 뒤에 있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구급차도 신속하게 도착했지만 피해자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고 복부와 허벅지 쪽의 동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죠. 결국 약 1시간 뒤 이 여성은 과다출혈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직후 법의학 전문가들과 살인사건 전담 수사관들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죠. 경찰은 곧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29살의 니샤 파텔 라스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런던 광역경찰청 소속의 특별경찰관이었습니다. 특별경찰관은 경찰 조직 내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는데 정규 경찰관과 동일한 특권과 직무를 수행하지만 니샤처럼 무보수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자원봉사자였죠.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는 스코틀랜드 야드의 닉 스콜라 총경이 배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치밀한 감식을 시작했죠. 현장 감식이 진행되던 중 니샤의 남편 파디와 오빠 카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파디는 당구장에서 친구와 함께 있다가 차를 타고 왔고 오빠 카텐은 여동생의 집에서 2블록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이웃의 연락을 받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카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동생의 집은 이미 폴리스 라인으로 굳게 통제되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니샤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텐은 동생이 제발 버텨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바닥에 흥건한 흔적들을 보며 동생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니샤의 집 내부를 꼼꼼하게 수색하며 수많은 현장 사진을 남겼습니다. 집의 문과 창문에는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하거나 파손한 흔적이 전혀 없었죠. 1층 바닥에는 여러 군데 혈흔이 남아 있었지만 2층 방은 누군가 뒤진 흔적 없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손전등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방 안의 소파 위에는 집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방에 있는 칼꽂이에서 30cm 길이의 주방용 칼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칼꽂이가 놓인 조리대 위에는 여러 개의 유리잔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이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주방 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다급한 몸싸움 중이었다면 옆에 있던 유리잔들이 쉽게 쓰러지거나 깨졌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 사라진 주방칼은 사건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집 문 앞에 길게 늘어선 리무진 허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눈에 띄는 고급 차량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니샤가 쓰러진 곳을 기점으로 범행에 사용된 주방칼이나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인근 주택가, 화단, 쓰레기통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었죠. 다음 날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거리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니샤가 살던 웸블리의 고급 주택가는 평소 치안이 매우 좋은 곳이었죠. 그렇기에 니샤의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특별경찰관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빨리 진범이 잡히기를 바랐고 대체 범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경찰이라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수사 책임자인 닉 스콜라 총경은 이러한 대중의 관심 속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받으며 수사를 이끌어야만 했죠. 피해자 니샤 파텟 나스리는 1977년 베드퍼드셔주 로턴에서 태어난 인도 구자르트계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런던에서 자라 성인이 된 후 웸블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했죠. 26살이 되던 해 니샤는 미용실 운영과 더불어 런던 광역경찰청의 특별경찰관으로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근면성실했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여성이었죠. 2003년 5월 그녀는 바넷 지역에서 33세의 파디 나스리를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파디는 1970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태어나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런던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파디의 가족은 고급 리무진 대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니샤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그 거대한 허머 차량 역시 그의 회사 소유였습니다. 니샤와 파디 부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아주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 그들은 결혼 3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에는 그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이 채 인화되지도 않은 상태였죠. 수사의 기본 원칙에 따라 경찰은 가장 먼저 니샤의 남편인 파디를 조사했습니다. 보통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사건의 경우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파디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절친의 친구인 크리스미스와 당구를 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니샤가 흉기에 찔린 직후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또한 파디는 자신이 집을 나설 때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당구장의 CCTV 영상과 친구 크리스의 증언을 통해 파디의 확실한 알리바이를 확인했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잠재적인 목격자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인 파디가 직접 호소하는 영상을 녹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파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bviously someone's got a guilty conscience. But someone has got to know something. Who lives around them, a neighbor, or seen some blood, or someone acting suspiciously or nervous. Just might not be important, but just give us a call and let us know. 사건 발생 다음 날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건 현장을 찾아와 니샤를 애도했습니다. 니샤의 집 앞은 추모의 의미를 담은 꽃들로 가득 찼죠. 한편 경찰은 니샤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중 사건 발생 며칠 전 낯선 3명의 남자가 니샤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은 문을 사이에 두고 니샤와 한바탕 말다툼을 벌인 뒤 돌아갔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살인과 관련이 있다면 니샤가 위협을 느끼고 주방에서 스스로 칼을 들고 나왔다가 신랑이 끝에 칼을 빼앗겼고 결국 자신의 주방 칼에 찔린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범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 살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라진 범행 도구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죠. 경찰은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히며 칼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매우 번거롭고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수색 범위가 넓어질수록 투입되는 자원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죠. 수색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인근 하수구의 맨홀 뚜껑 아래에서 버려진 주방칼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수사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흥분되는 발견이었죠. 칼은 즉시 범죄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칼날에서 니샤의 DNA와 일치하는 생체 표본만을 찾아냈을 뿐
지문 등 범인과 관련된 다른 유용한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이 니샤의 집 주방에서 사라진 바로 그 칼이며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 도구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입증되었죠. 흉기를 찾은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수사의 중대한 돌파구였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발견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고 30cm 길이의 이 주방칼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찰은 니샤를 위해 장엄하고 엄숙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점까지 사건의 진짜 배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방대한 CCTV 녹화 영상을 일일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었죠. 니샤의 집 바로 앞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의 도주 경로를 유추하며 주변 다른 위치의 카메라들을 샅샅이 뒤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칼이 발견된 화수구 근처에서 한 대의 차량이 약 7초간 정차했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시간은 범행 직후인 밤 11시 38분경이었습니다. 짧은 정차 시간 동안 차 안에 있던 누군가가 은색 물체를 하수구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영상은 프레임 속도가 너무 낮아 단 1프레임의 화면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경찰은 이 짧은 장면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돌려봤죠.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기에 번호판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단지 그 차량이 아우디 세단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전역에 등록된 수천 대의 아우디 차량 중에서 영상 속의 흐릿한 차를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죠.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우디 브랜드 대리점의 딜러를 초청해 영상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의 눈은 달랐습니다. 딜러는 번호판의 숫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번호판을 비추는 조명 한쪽이 고장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게다가 차량 지붕에 달린 안테나가 순정 부품이 아니라 차주가 임의로 개조한 형태라는 중요한 특징까지 발견했죠. 이 두 가지 특징 덕분에 경찰의 수사망은 극적으로 좁혀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제의 아우디 차량을 추적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남편인 파디가 뜻밖의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스코틀랜드의 동정업계 사람에게 고급 리무진 한 대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거래 계약에는 차를 넘긴 후에도 파디가 딱 한 번 렌트용으로 그 차를 빌려 쓸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디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말을 바꾸며 약속을 어겼죠. 이에 격분한 파디는 가짜 이름으로 차를 예약한 뒤 몰래 차량을 빼내어 직접 운전해 와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코틀랜드의 딜러는 파디에게 분노의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파디는 그 통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두 녹음해 두었고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죠. 파디는 자신이 겪은 이 일련의 갈등이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스콜라 총경은 즉각 수사팀을 스코틀랜드로 파견하여 이 렌터카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딜러는 파디가 이미 차량을 돌려주었으며 협박 전화를 건 것은 단순히 훔쳐간 차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들은 사업가일 뿐 고작 차 한 대 때문에 사람을 죽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철저한 조사 끝에 닉 총경은 이 스코틀랜드의 딜러의 혐의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비록 이번 출장은 헛수고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경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딜러를 통해 파디 나스리의 업계 평판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경찰의 시각에서 볼 때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가짜 이름으로 차를 훔쳐오는 파디의 대응 방식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파디라는 인물 자체에 무언가 숨겨진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죠. 수사팀의 방향은 다시 남편 파디를 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통신 기록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곧 수상한 흔적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파디는 평소 지역사회의 질 나쁜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약상인 로저 레슬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파디 본인은 사건 당일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 그가 이 마약상과 검은 거래나 원한 관계로 얽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쩌면 살인범의 진짜 타겟은 니샤가 아니라 파디였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로저와 파디의 전화를 비밀리에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담한 작전은 곧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청 내용 속에서 경찰은 토니 이메뉴얼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이름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나이트클럽 홍보 담당자로 일하며 어둠의 세계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인물이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소유한 차량이 바로 아우디였고 한쪽 번호판 조명이 고장나 있고 안테나까지 불법 개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CCTV에 찍힌 차량의 특징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경찰은 지체 없이 토니를 체포하고 그의 아우디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토니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토니는 사건 당일 밤 범행 현장 근처에 갔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그저 누군가를 태우고 불법 물품 거래 장소에 데려다 준 운전기사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토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자신의 차에 탔던 동승자의 이름을 밝히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진실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에는 아직 퍼즐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어느덧 니샤가 살해당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반낮 없이 수사에 매달렸지만 대중의 눈에는 그저 6개월 동안 진범을 잡지 못한 무능한 모습으로 비쳤고 범인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경찰은 토니 이메뉴얼을 진실로 가는 유일한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신문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고 압박을 견디지 못한 토니는 마침내 동승자의 이름을 실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슨 존스, 나이트클럽에서 경비로 일하는 거구의 남성이었죠. 토니는 자신은 지시를 받고 약속된 장소에서 제이슨을 태웠을 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로서는 토니의 진술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가 범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범행을 직접 실행에 옮긴 유력한 용의자의 이름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경찰은 제이슨과 토니가 니샤 살인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했지만 이들이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니샤를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그 동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닉 총경은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재구성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파디는 집에 없었습니다. 니샤는 집안에서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주방으로 가서 칼을 집어든 뒤 현관문 앞에 있던 손장등까지 챙겼을까요? 여기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니샤의 집 앞 가로등은 환하게 켜져 있어서 손장등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경찰관으로 훈련받은 그녀가 정체불명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고작 주방용 칼 하나만 챙겨 들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죠.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점은 범행 후 문에는 외부에서 뜯고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고 집 열쇠는 거실 소파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군가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거나 니샤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늦은 밤, 니샤는 도대체 왜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모든 상황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닉 총경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건의 본질이 뒤집을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닉 총경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파디의 통신 기록을 조사할 당시 확인했던 그의 휴대전화 속 사진들이었습니다. 닉 총경은 압수된 파디의 휴대전화 사진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남편의 사진첩에는 아내인 니샤보다 전혀 모르는 다른 여성의 사진이 훨씬 더 많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성과 침대에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었죠. 이것은 결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완벽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나올 수 있는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닉 총경은 이 사진들을 들이밀며 파디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뻔뻔하게 발뺌하던 파디는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사진 속 여성의 정체를 실토했죠. 그녀의 이름은 로라 모건스였고 파디는 그녀가 자신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닉 총경은 파디가 그토록 진실을 숨기려 했던 이유를 간파했죠. 그는 자신의 더러운 불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니샤의 유가족들이 상처받고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내연녀 로라를 찾아내 조사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리투아니아 출신의 로라는 어느 바에서 파디를 처음 만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파디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고급 선물들을 쏟아부었고 함께 이집트로 호화로운 밀월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로라의 휴대전화 속에는 파디와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 소식은 니샤의 유가족, 특히 오빠 카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카텐은 동생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그날 밤 뻔뻔하게 자신을 위로하던 파디의 두 얼굴을 떠올리며 몸소리쳤죠. 카텐과 니샤 남매는 파디를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업가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남편으로 굳게 믿어왔지만 그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의 칼끝은 이제 파디의 숨겨진 재무 상태를 향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잘 나가는 줄 알았던 파디의 리무진 대여 사업은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였죠. 그가 무리하게 차를 팔아 넘기려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은 기울어 가는데도 파디는 내연녀에게 돈을 물쓰듯 하며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일삼았죠. 그는 이미 막대한 빚더미에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사실은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 파디가 아내 니샤의 이름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파디가 아내를 살해할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동기가 퍼즐처럼 맞춰졌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파디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뒤로는 범죄자들과 어울렸고 아내를 배신하고 내연녀에게 막대한 돈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파디의 완벽한 알리바이만 믿고 그를 용의 손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벽해 보였던 당구장 알리바이 역시 처음부터 치밀하게 조작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경찰은 파디의 알리바이를 원점에서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건 당일 파디와 당구를 쳤던 친구 크리스 미스를 다시 불러 그날 밤의 상황을 초단위로 캐물었습니다. 크리스는 당시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떠올리며 사실 자신도 그날 파디의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크리스 부부와 파디 부부는 바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가끔 식사나 하는 평범한 지인 사이일 뿐 절친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9시 30분경 크리스 부부는 인도 식당에서 우연히 파디를 마주쳤습니다. 파디는 다짜고짜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과도하게 매달렸죠. 크리스는 시간이 너무 늦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파디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지어 파디는 크리스의 아내에게까지 부탁해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졸랐죠. 재차 거절당했음에도 파디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크리스는 파디가 왜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 부담스러운 호의를 이기지 못하고 당구장 약속을 수락했던 것이었죠. 크리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파디의 알리바이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살인사건에 빠져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알리바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반으로는 법정에서 파디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죠. 닉 총경은 파디가 이번 살인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했다면 실행범들과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교신을 나눴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 용의자들 간의 통신망을 다시 한번 촘촘하게 분석했고 수사 초기에 무심코 지나쳤던 치명적인 디테일을 발견해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파디가 이웃에게서 아내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기 직전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니샤가 흉기에 찔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바로 직후였죠. 파디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마약상 로저였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로저가 파디에게 전화를 거기 직전 로저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살인 실행범 제이슨이었습니다. 이 통화 시간은 최초 신고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시간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건 직후 피 묻은 손의 제이슨이 중개인인 로저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로저는 즉시 남편 파디에게 아내의 죽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파디는 철저하게 조작된 알리바이 뒤에 숨어 눈물을 흘리는 불쌍한 남편을 연기했지만 실상은 이 끔찍한 살인극을 배후에서 조종한 악마였죠.
마침내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사건의 전말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밤, 파디는 치밀하게 세워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중개인 로저를 통해 킬러 제이슨에게 집 열쇠를 미리 건네주었죠. 제이슨은 건네받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소리 없이 집 안으로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떨어져 있던 손전등은 니샤의 것이 아니라 제이슨이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2층에 있던 니샤는 1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죠. 그 사이 제이슨은 단순 강도 사건으로 위정하기 위해 주방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온 니샤는 어둠 속에서 침입자와 마주쳤고 제이슨은 거침없이 그녀를 향해 주방칼을 휘둘렀죠.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경찰이 다시 한번 파디를 압박하자 그는 돌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지에 몰린 범죄자가 쏟아지는 추궁을 피하기 위한 비열한 회피에 불과했습니다. 파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2007년 2월 27일 파디 나스리는 자신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8년 5월 28일 파디, 제이슨, 로저, 토니 4명의 용의자가 런던 올드베일리 형사법원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발디딜 틈 없이 꽉 찼고 주요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통로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강력한 정황 증거들을 쏟아냈죠. 하지만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정짓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기에 검찰 측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법정을 감돌았습니다. 배심원단에게도 이 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숨막히는 6일간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배심원단이 판결을 선고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배심원단은 단순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토니 이메뉴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주역들인 제이슨 존스, 파디 나스리, 그리고 로저 레슬리에 대해서는 10대 2라는 다수결의 의견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살인 중개인 로저 레슬리에게는 18년의 징역형이, 아내를 죽이라고 사주한 남편 파디 나스리와 직접 칼을 휘두른 제이슨 존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 뒤에는 섬뜩한 가족의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파디의 아버지 파루크 역시 지난 2000년에 자신의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53세였던 파루크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몇 년 뒤 그의 아들 파디가 아버지와 똑같이 내연녀와 돈에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전철을 밟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